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불러온 일상이 한순간 낯선 얼굴로 돌아설 때 인간은 얼마나 가느다란 외줄 위에 서 있었는지를 실감합니다. 별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이 장례식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나둘 맞물리며 숨겨진 이야기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고 열릴 때 우리는 영영 닫히지 않을 깊은 방을 마주하곤 하지요. 마음속 촛불을 조심스레 밝혀두시고 이제 남겨진 이들이 짊어져야 할 물음표가 어떻게 마침표를 찾아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연은 전날 새벽부터 이어진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검은 코트를 여며 쥐고 장례식장 유리문을 밀었다. 50이 넘어도 우람했던 남편 대운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지 이틀. 분향소 안엔 흰 국화 향이 신경 끝을 마비시키듯 번졌다. 생전에 남편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절을 올렸고 시어머니 정옥은 초점 잃은 눈으로 조문객의 절 횟수를 세듯 고개를 까닥였다. 미연은 상주 완장을 고쳐 매면서도 잠깐도 눈물을 깊게 흘리지 못했다. 슬픔보다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보다는 끝없이 몰려드는 의문이 먼저였다. 마른 손에 국화를 꼭 쥔 10살 남짓 남자아이가 향로 앞에 조용히 섰을 때 미연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아이의 눈꼬리가 대운을 빼닮아 있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숨을 막았다. 뒤따라온 눈두덩을 짙게 가린 검은 마스크의 젊은 여자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짧은 절을 시켰다. 향이 타들어가는 동안 세 사람을 빙 둘러싼 침묵은 미연이 그동안 알아온 남편의 전생애를 낯선 도면처럼 겹쳐 놓았다. 어느 분 속삭임조차 낼 수 없던 미연은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정옥의 눈꺼풀은 초상화처럼 굳어 있었지만 흘기듯 내비친 얼룩진 시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떨렸다. 미연은 조문객을 향해 거칠게 미소를 짓고는 아이가 분향소를 나서자마자 재처럼 식어가는 다리를 힘겹게 밀어 아이를 쫓았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아이는 검은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발끝을 모았다. 미연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자 아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지우라고 해요. 오늘 아빠 뵈러 왔어요. 저교한 목소리엔 장례식장을 처음 찾은 아이 특유의 어른스러움이 스며 있었고 그 사이로 전해지는 어긋난 유년의 무게가 미연의 폐를 짓눌렀다. 아빠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다. 엄마가 올 거야? 묻고 나서 미연은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지우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잠깐 전화 중이에요. 저는 절해야해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마스크를 내린 젊은 여자가 걸어왔다. 짙은 흙담빈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두려움을 억누르느라 굳어 있었지만 미연이 평생 보지 못한 낯선 미소선이 대운의 사진 속 곡선과 묘하게 포개졌다. 아이에게 실례를 죄송해요. 그녀는 낮게 인사하고 지우 손을 끌어당겼다. 순간 미연의 속에서 무엇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실례가 무언지 그녀만 모르는 듯 착각하는 그 태도. 그 미안함 뒤에 숨어 있을 또 다른 서사는 이미 벽지처럼 장례식장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영정 앞에 놓인 대운의 미소는 생전에 즐겨하던 살가운 농담을 떠올리게 했지만 미연은 그 농담 하나하나가 머리 위에서 와장창 부서지는 자갈처럼 들렸다. 출장이 길어질 수도 있어. 해외 영업은 시차가 문제야. 남편이 스치듯 던졌던 변명들이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다. 고통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밀려와 미연의 등에 식은땀이 고여갔다. 조문객 중 누군가 상주님 하고 부르며 조의금을 전하려 했지만 미연은 잠깐 귀가 멀어버린 듯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입술 안쪽을 파고들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몰려드는 빈소 사람들 뒤편에서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를 팔짱을 끼고 조용히 어딘가로 이끄는 광경을 목격했다. 정옥의 등 뒤로 번뜩 스친 시선은 지금은 참으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미연을 저격했다. 분향소 천장에 희뿌연 형광등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번졌다. 그 덜컥임은 미연에게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이제는 남편의 영정 앞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숨겨둔 이야기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미연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 기이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진실이 어떤 모양이든 반드시 그 앞에 서리라. 숨겼던 사람은 이미 떠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미연은 빈소 뒤편 작은 접견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숨소리가 복도 가뜩이 찬 국화 향보다 더 무거웠다. 시어머니 정옥은 검은 못이 두루마기 소매를 깨물듯 움켜쥐고 미연에게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 애와 그 어머니는 오늘만 조용히 다녀가게 해주자. 애가 뭘 알겠니? 그 말투는 정옥이 늘 그러했듯 가족이라는 굴레를 지키기 위해 잡아끈 고집이었다. 그러나 미연에게 가족은 지금 막 눈앞에서 뜯겨나갔고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황망함과 불신뿐이었다. 한쪽 벽에 세워둔 휴대용 난로 위에서 물이 가느다랗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미연은 지나치게 고요한 그 실내에서 자신의 심장이 내는 둔탁한 부금에 집중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대훈 씨 자식이라는 건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끝내 뱉고야만 질문이 방 안에 닷처럼 내려앉았다. 정옥의 미간이 파르르 떨렸다. 알아도 말 못할 때가 있다.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랬어. 남편이 아프면 의지할 데가 없단다. 엇나간 동정은 미연의 속을 더 뒤틀리게 했다. 찍찍거리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대훈의 동생 대진이 검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어색하게 그을 삼켰다. 형수님, 장례 마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조문객도 많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린 지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까지 죄인으로 전락할까 두려워 달아난 사람의 눈빛이었다.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의식처럼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향했다. 실내 공기를 끌어안고 있던 비밀들이 문틈으로 함께 빠져나와 차가운 복도 공기와 뒤섞였다. 그 시각 합동 분향을 끝낸 조문객 틈에서 지우와 젊은 여자가 조용히 신발을 찾아 신고 있었다. 미연은 무의식 중에 그들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억누른 목소리였지만 가장 먼저 놀란 건 미연 자신의 귀였다. 젊은 여자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불편하실 걸 알아요. 하지만 대훈 씨가 떠나기 전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눈가에 매달린 미세한 눈물방울이 거울처럼 순간 빛났다. 떠나기 전. 그 말 한 구절이 미연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남편이 죽음을 예감했었다는 뜻이라면 그에게는 미연이 아닌 다른 이에게 남긴 고백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했다. 머릿속이 번개처럼 쩍 갈라졌다. 부탁이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요? 이연은 굳어진 미소로 응수했다. 서연은 더는 아무 변명도 꺼내지 못한 채 아이를 앞세우고 허리를 굽혔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봄비가 다시 빗방울을 떨어뜨리던 그때 지우가 작은 손으로 미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가요. 늘 엄마랑 저한테 그랬어요. 언젠간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저 오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어린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기특한 체념도 숨쉬고 있었다. 미연은 불현듯 수십 년 전 자신이 첫 딸 은주를 안고 시댁에 들어섰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얘가 우리 집 대를 잇겠구나라며 미연의 등을 다독였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이제는 다른 손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장의사 직원이 집회 꾸러미를 정리하며 빈소 안으로 들어오자 복도 풍경이 일순의 현실로 돌변했다. 서연은 지우를 이끌고 묵례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곡선처럼 휘어져 장례식장 유리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연은 기대고 있던 벽에서 몸을 떼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문 밖으로 흩어지는 듯해서였다. 갑작스레 목구멍이 말라 손등으로 입술을 훑자 비명 대신 한 줄기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빈소에 모인 친족들 중 몇은 병풍 뒤 휴게실에서 소곤거렸다. 사실 형님이 작년부터 보험을 늘렸대. 위험한 기색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단편적인 정보들이 패를 숨긴 도박사처럼 여기저기 흩어졌다. 미연은 조문객의 빈잔을 채워가며 귀를 세웠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녀를 멈춰 세웠다. 혹시 남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짐작하고 서연과 지우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를 지켜낼 방법을 마련하려 했던가.
하지만 그 배려는 이미 남겨진 이들에게 균열을 남겼다. 새벽, 조문객이 뜸해졌을 때 대운의 유가족 공동장례위원 회의를 겸한 상주 모임이 열렸다. 장례 절차와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는 자리였으나 테이블 위엔 소주 한 병보다 더 뜨거운 탐색전이 올라와 있었다. 변호사가 건넨 얇은 봉투 속엔 대운의 유언장이 있었다. 한글 3단락으로 이루어진 자필 유언장에는 지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는 문장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미연은 문장을 읽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식는 듯했다. 배신감이 얼음처럼 단번에 얼어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봉투를 접었다. 이건 요즘 젊은 사람이 흑심 품고 말끝은 삼켜졌지만 그 비난이 향한 곳은 서연이었다. 대운의 동생 대지는 편을 정하지 못한 채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며 연신 목덜미를 만졌다. 흑심이 아니라 형님 스스로 쓴 글이잖아요. 대진의 아내 성경이 조심스레 운을 뗐다. 미연은 그 한마디가 실처럼 얇지만 단단히 팽팽해진 공기를 찢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정의를, 누군가는 체면을, 또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참이었다. 서류가 맞다고 다 진심입니까? 마지막까지 속였으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연은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내면의 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누구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은 그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결혼 생활의 균열을 숨기느라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해온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갈수록 외려 미연의 내면엔 남편을 향한 분노보다 자신을 향한 자책이 정막처럼 가라앉았다. 회의를 마치지 못한 채 새벽 2시, 빈소에는 다시 고요가 가라앉았다. 각자 흩어져 잠깐 눈을 붙이려 하지만 미연은 영정 앞 공양실 의자에 홀로 앉아 가만히 향로 연기를 바라봤다. 향이 타들어가며 일으키는 푸른 연무 속에서 남편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미안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을지 모르는 어느 밤에도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냈을까. 미연은 어딘가에서 대운의 얼굴을 찾아내듯 지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영정 속 대운의 사진이 악이 없는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람 좋은 그 미소가 이토록 잔혹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눈물이 아닌 망연한 한숨만이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다짐이 따라왔다. 장례 절차가 끝나는 날, 지우와 서연, 그리고 자신까지 묶어둔 모든 매듭을 풀어내리라. 남편에게 제대로 묻지 못한 책임을 남편 대신 자신이 짊어지고라도 반드시 해결하리라. 장례 마지막 밤, 빈소 천장 위로 흰 형광등이 한순간 꺼졌다. 다시 켜지며 파르르 떨렸다. 미연은 움찔했지만 곧 이어진 정막 속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전이 아니라 불현듯 찾아올 더 큰 진실임을 깨달았다. 오후 내내 단단히 잠겨있던 접견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서연이 단정히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친 채 들어왔다. 눈가엔 울다 만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있었고 손끝은 부르르 떨렸다.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칼끝처럼 얇았다. 미연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접견실 안에는 작고 둥근 국화 꽃송이가 담긴 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양끝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한동안 입술을 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전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운 씨는 저희를 숨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란 단어를 쓰기도 어렵다며 울던 날, 그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저와 지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요. 미연은 심장이 한 번 크게 요동쳤다. 정리? 그 정리 속에 전 들어있었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엔 불길이 번졌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절대 사모님을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말끝을 흐리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시어머니 정옥이 회색빛 얼굴로 들어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여기서 무슨 수작이냐. 정옥의 톤은 낮았지만 녹이 어린 혀끝이 살을 베듯 날카로웠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미연이 손짓으로 말렸다. 어머니, 대운 씨가 생전에 무얼 약속했든
이젠 우리 몫입니다. 숨길수록 상처만 골마요. 정옥의 눈매가 굳더니 뜨거운 물을 삼킨 듯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며느리 자리 지켜온 지가 30년이다. 내가 아는 것보다 가족은 복잡해. 미연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족은 복잡해요. 그래서 더 숨김없이 들여다봐야 해요. 접견실 창문 밖 회색 하늘에 번개 한 줄기 번뜩였다. 그 섬광이 미연의 결의에 불을 붙였다. 어머니, 내일 발인 끝나면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상속 절차를 논의합시다. 서연 씨와 지우도 포함해서요. 저는 더 미룰 생각 없습니다. 정옥은 손등에 힘을 줘 동맥이 몸부림치는 듯 부풀었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선 미연은 향을 갈아 올렸다. 피어오른 연기가 한동안 머무르다 천천히 퍼졌다. 그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귓전에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 미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믿음은 한 번에 세워지는 탑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쌓아 올릴 시간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발인을 앞두고 빈소엔 가족만 남았다. 지우가 검은 정장 자락을 움켜쥐고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지가 언젠가 보여줄 거라며 엄마한테 준 편지가 있어요. 아이는 책가방에서 네모난 봉투를 꺼냈다. 서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우야. 그건 미연은 손짓으로 만류하고 봉투를 받았다. 겉면에 흐릿한 만년필 글씨로 모든 사람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낡은 극장 팸플릿 한 장과 2줄짜리 메모가 나왔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는 아직 상영 중이야. 엔딩이 아름답길 바래. 대운. 팸플릿 뒷면에는 그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끼적였던 호텔 주소, 예상 일정, 그리고 지우, 은주, 유진 모두 함께라는 낙서가 빽빽했다. 지우는 팸플릿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아버지가 가족 여행 가면 팝콘은 무조건 큰 걸로 사주신다 했어요. 어린 목소리에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흔들렸다. 그때 장례지도사가 들어와 발인을 재촉했다. 상여가 복도로 나올 때 미연은 지우의 손을 자연스레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느꼈다. 작은 손이 전하는 미묘한 떨림은 함께 가도 될까요라는 조심스런 의지였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었다. 장지로 향하는 버스 안. 좌석은 반쯤 비어 있었지만 마음속엔 묵직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벚꽃잎이 흩날리듯 미연의 머릿속에도 오랜 추억과 의문이 뒤엉켜 휘돌았다. 시외 도로를 빠져나갈 즈음 시어머니가 뒤쪽 좌석에서 걸어 나와 미연 앞에 섰다. 미연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있다.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내 몰래 외면한 진실이 있었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 다시 보고 있구나. 버스 바퀴가 자갈길을 지나며 덜컥 흔들렸다. 미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정옥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젠 숨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했지만 이제라도 마주해야 해요. 정옥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삼켰다. 그래, 발인이 끝나면 내 말대로 하마.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한다. 지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감당할 것도 많을 거야. 미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받아들임은 종종 용서보다 더 큰 결단이었다. 장지에서 흙 한 삽씩 올리는 동안 지우는 작은 삽자루에 힘껏 매달렸다. 미연은 아이의 비좁은 어깨가 삽을 들기엔 무거워 보였지만 그 모습이 애처롭다기보다 장렬하게 느껴졌다.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대신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한 조각임을 세상에 선언하듯 흙을 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미연의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다. 아이를 통해 남편을 다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뒤늦은 깨달음이 눈물과 함께 스미며 발끝까지 번졌다. 발인을 마친 뒤 지우는 고개 숙여 절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다. 그 음절 속엔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벅찬 죄스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미연은 굳어있던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래전 첫 딸 은주에게 했던 동작이었다. 아이의 머리칼이 봄바람에 흩날리듯 부드러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거실 중앙에 남편의 옷이
아직 걸려있는 스탠드를 바라봤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꺼내 펼쳤다. 보험 설계사 명함 뒤편에 손글씨로 짤막한 메모가 있었다.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준비 완료. 내일 서연과 최종 서류 확인. 날짜는 사망 전날이었다. 미연은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두 가족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가 완벽할수록 남겨지는 사람들의 감정은 더 미로 속에 깊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연의 머릿속엔 두 갈래 길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나는 고통을 안고도 진실을 품어 안아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드는 길. 다른 하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끊어낸 채 자신과 두 딸의 안위만을 지키는 길.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새를 흘러들어와 바닥에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그녀에게 결정을 서둘러 내리라 재촉하는 모래시계의 흐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와 유진이 장례식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모였다. 미연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두 딸은 충격의 말을 잃었지만 잠시 후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도 지우를 만날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긴 밤을 지새운 미연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 여전히 뒤틀린 감정의 실타래는 남아 있었으나 그 실타래 속에 길을 낼 손들이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어깨를 지탱했다. 그리고 정오,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서연과 마주 섰다. 투명한 유리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닮지 않았지만 같은 그림자 길이를 드리우고 있었다. 미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이 못다한 진심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시작은 될 겁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이내 맑아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미연의 손을 감싸주며 숨죽여 말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본격화되면 갈등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드러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다. 분열을 꿰매는 일은 상처를 헤집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 피어날 흔적은 새로운 결속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켜고 유리문을 열어 젖혔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오후. 붉은 노을이 거실 벽지를 타고 흐를 때 미연은 텅 빈 집에서 남편의 낡은 필통을 꺼냈다. 가느다란 샤프심통. 초등학교 시절 딸들이 쓰다 버린 지우개. 무늬가 거의 다 벗겨진 볼펜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 틈새에서 접힌 편지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봉투엔 못다한 이야기라 적혀 있었고 봉투 속 카드에는 남편이 자필로 쓴 긴 문장이 줄 없이 다닥다닥 새겨져 있었다. 미연아, 언젠가 내 옆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서연과 지우를 초대하고 싶었다. 내 죄로 우리 모두가 울겠지만 언젠간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거라 믿었어. 읽는 동안 미연은 온몸이 맥없이 풀리다가도 문장 끝마다 다시 움켜잡히는 듯 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젖혀 삼키길 여러 번. 결국 그녀는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습게도 그 편지는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그려놓은 화해의 지도를 찢지 말아 달라는 부탁장이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지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아이는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며 울었다.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 했지만 서연은 아이가 애써 삼킨 말을 알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울어서 나도 울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가 소리 내 울지 못하도록 붙든 침묵이 고열처럼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이 이마를 식혀주며 중얼거렸다.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서로 엮여 있다는 게 상처만은 아니니까. 그 말은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이 아니라 이제부터 맞닥뜨릴 새로운 관계의 무게가 그녀를 주저앉히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은 미연이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미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결연했다. 편지를 읽었어요.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주와 유진도 함께 할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해야죠. 서연은 떨리는 목을 가다듬었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초췌해진 얼굴보다 눈에 들어온 건 입가에 떠오른 미세한 기대였다. 상처가 좁혀질 가능성은 지푸라기 같았지만
그 희망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남게 한 힘이었다. 다음 날 해가 저물 무렵 미연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연과 지우가 섰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고 문이 열리면서 은주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꼭 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아이 손을 꽉 잡고 문턱을 넘었다. 거실 중앙 테이블엔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보리차와 수수한 간식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을 맴돌았다. 그때 유진이 지우에게 과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맛있어. 나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사줬어. 지우는 주춤거리다 비스듬히 웃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긴장이 스르륵 풀렸다. 대화를 시작한 건 미연이었다. 우린 지금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정을 정리해야 해요. 우리 안에 화를 끌어안고는 어떤 합의도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말끝마다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다. 아빠가 남긴 건 잘못도 맞지만 책임도 맞아요.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나누면 서로에게 짐이 덜 되지 않을까요? 유진은 팔짱을 풀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동의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화가 났었어. 그런데 지우를 보고 나니까 그냥 동생 같아. 그 순간 지우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유진을 바라봤다. 동생이라는 말에 아이의 어깨가 풀리는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대화가 순조롭게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오자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법대로 하면 지우가 받을 몫은 제한적이지만 현실은 법보다 복잡했다. 미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대훈 씨 보험금과 유산은 계획된 대로라면 두 집을 모두 지키려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정리합시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지우가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진심이 전해지자 은주와 유진은 눈을 맞췄고 미연 역시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서로의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미연은 남편이 타지에서 보낸 장기 출장마다 느꼈던 막연한 허기. 서연은 늘 가짜 이름으로 남편을 저장해둔 휴대폰 주소록을 삭제할 때마다 밀려온 공포. 은주와 유진은 아버지에게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던 나날에 대한 배신감을 차례로 고백했다. 거실에 놓인 스탠드 불빛이 노랗게 번지면서 각자의 눈물방울을 반짝였다. 누군가 울음이 터지면 옆 사람이 물을 따라주었고 누군가 떨리는 손을 감싸쥐면 그 떨림이 또 다른 떨림을 어루만졌다. 서로의 이야기는 자백 같기도 위로 같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시 뒤섞이는 가족의 재료들이었다. 밤 10시를 넘어가자 이야기는 자연스레 웃음으로 번졌다. 유진이 아빠가 학예회 때 무작정 꽃바구니 들고 나타나서 우리 반 애들 다 놀랐던 거 알아라며 웃자 은주는 그날 엄마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는데 아빠는 전혀 눈치 못 챘지라고 거들었다. 서연이 그 장면을 상상하며 따라 웃자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웃긴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네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곧 미연이 빙긋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종종 어리숙할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남편을 추억하는 매개가 되자 이질적인 감정들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꺼냈다. 사실 전 대훈 씨가 마지막까지 미연 씨에게 솔직하지 못한 걸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그에게 그렇게 지혜가 있었다면 왜 그 정도 진실도 불가능했을까요? 이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겁이 많았을 거예요.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서 정작 자신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죠. 그러고는 손가락 사이로 시린 공기를 더듬듯 이어 말했다. 우린 그 겁쟁이의 흔적을 안고 살아야 해요. 대신 더 용감하게 서로를 바라보면 되죠. 그 단순한 결론이 밤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아이들은 거실 카페 뒤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다. 지우는 천장을 보며 낮게 속삭였다. 누나들, 나 좀 많이 어색하죠? 은주가 이마를 찌푸리고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에 같이 식빵 구워 먹자라고 대꾸하자 아이는 얼굴을 붉혔다. 그 모습에 서연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미연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울고 웃은 건 다 내일의 밑그림이에요. 완성까진 멀겠지만 오늘 색을 골랐으니 언젠가 그림이 되겠죠.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첫 번째 평화가 담요처럼 포근히 그녀의 등을 덮었다. 그날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자 미연은 홀로 발코니에 섰다. 도시 불빛이 새벽 안개를 비추어 창백한 금빛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가족 재정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에 필요한 항목을 적었다. 보험금 변제, 지우 교육비 신탁, 서연의 직업 재정착 지원,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기부할 장학금 설립까지. 리스트를 채울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온기가 피어났다. 남편이 설계하던 화해 지도는 결국 남겨진 이들이 완성해야 할 퍼즐이었다. 작성이 끝나자 핸드폰 화면이 꺼졌고 반사된 자신의 눈동자 안에 노을 대신 미약한 별빛이 떠 있었다. 미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천 개 별들 사이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 별빛 아래 서로 이어진 5사람의 숨결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이마에 대며 속삭였다. 당신이 못다한 걸 우리가 할게. 그러니 편히 쉬어요.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 창문 너머 잠든 이들의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이 터올 무렵 새로이 떠오른 해가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아이들의 발끝을 따뜻하게 감쌌다. 미연은 커튼을 살짝 걷어 햇살을 더 들여놓고는 두 딸에게도 지우에게도 똑같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을의 가족이라 부르던 것이 새로이 태어났다. 피 한 방울로 연결되지 않은 서연까지 포괄하는 이 낯설고도 견고한 결속이 상실을 넘어 새로운 계절로 이끄는 다리가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맞은 새벽은 무채색이 아닌 연분홍이었다. 부엌에서 찬물에 불린 맵쌀을 손으로 일구던 미연은 손바닥에 스미는 차가움이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죽은 자가 남긴 빈자리는 냉기이지만 산자가 나누는 손길은 온기였다. 그녀는 소뚜껑을 열어두고 김이 차오르는 창을 바라봤다. 먼지 낀 유리창 너머 신문 배달원의 자전거 바퀴가 빠르게 지나가자 금속과 아스팔트가 비비는 소리가 생경했다.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배경음이 오늘은 새롭게 들렸다. 실은 남편을 잃은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처럼 낯설었다. 그 낯섦 속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먼저 느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세상은 어떤 빛깔일까? 어떤 목소리를 내품을까? 밤 냄새가 온 집을 채울 즈음 서연이 쑥스럽게 부엌 문턱을 넘어왔다.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은 걸 돕고 있어요. 당신 존재가. 생경한 호칭이 입술을 간지렸다. 당신이라 불러야 할지 서연 씨라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마음이 먼저 당신을 택했다. 서연은 눈언저리를 붉히며 물때 쓴 도마를 잡고 쪽팔을 다듬었다. 칼이 나무결을 스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조금씩 얇아졌다. 칼끝이 만드는 리듬이 음악처럼 흐르고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물방울이 드럼처럼 맞장구 쳤다. 그렇게 탄생한 조용한 합주는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근육이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였고 뜨거운 국 한 숟갈에 혀를 대인 은주가 움찔하며 웃었다. 지우는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조심스레 대며 여기 앉아도 돼요? 라고 물었고 유진이 빈 그릇을 가볍게 쳐서 자리라고 알려주었다. 그 순간 미연의 눈가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는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였다. 언젠가 품 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걸 목도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어른스러움이 자신이 지켜온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걸 인정받는 듯한 포만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정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이름을 바라보던 미연은 잠시 주저했지만 받아들고 차분히 인사했다. 어머니, 여기 은주, 유진, 지우 다 같이 아침 먹고 있어요. 소화기 넘어 한숨이 길게 새어나오다가 낮고 쉰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잘했구나.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해보니 나도 착각 속에 있었더라. 이젠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 그 깨달음의 고백은 유난히 천천히 흘러 미연의 귓바퀴를 맴돌았다. 그녀는 식탁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머니, 함께 하실 날 많으니 천천히 오세요.
우리 모두 기다릴게요.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그날 햇살이 창틀을 넘어 거실 구석까지 부드럽게 번지자 5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걸쳐졌다. 서로 다른 높이와 방향으로 길쭉하게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겹칠 때마다 새로 태어난 가족의 윤곽이 바닥에 스케치되었다. 오래전 남편이 그리려 했던 그림은 결국 이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붓이 지나가며 마지막 선을 긋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의 긴 원형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는 흰 꽃이 진 자리를 메꾸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분 상호 합의를 우선한다는 전제에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는 부피를 줄인 담요처럼 부드러웠지만 문장마다 돈과 권리가 얽혀있기에 모두의 손끝이 굳어졌다. 미연은 처음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더 이상 슬픔에 취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압도적이던 상실감은 계획과 판단이라는 해석 장치 속에서 작게 여과되었고 대신 더 크고 선명한 책임감이 자리했다. 그녀는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문장을 따라가며 남편이 설계해 둔 보호 장치들을 확인했다. 지우명의 신탁 계좌, 서연의 직업 복귀를 위한 소액 창업지원금, 은주와 유진의 등록금 보전, 시어머니 정욱을 위한 생활비 신탁까지.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다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휴지에 코를 묻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 뒀는지는 몰랐어요. 담담하려 애썼지만 몇 글자마다 목이 울렸다. 미연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남편의 잘못과 준비는 별개예요. 우리는 잘못을 직시했고 이제 준비를 살아있는 현실로 옮기면 돼요. 정옥은 의자를 조금 당겨 앞으로 숙였다. 주름진 손등 위 혈관이 붉어졌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나도 동의한다. 내 몫이라 적힌 생활비는 매달 받아 아이들 장학재단에 보태겠다. 나이 든 사람이 돈을 오래 쥐면 자꾸 옛 생각에 사로잡히더라. 그 말은 미연과 서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옥은 두 며느리 사이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대운이 욕심을 누가 닮았겠니? 내 욕심이 어둡지 않으려면 자식들 걱정을 줄여야지.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와 은주, 유진은 사무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서 게임처럼 종이비행기를 접고 있었다. 유진이 가장 먼 거리를 날린 뒤 환호성을 올리자 지우는 두 팔을 들고 뛰어올랐다. 그 소리가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자 미연의 펜 끝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창문 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후 3시. 구름 사이를 헤집고 햇빛이 내려와 유리창에 부딪히며 파편처럼 부서졌다. 서류에 남긴 펜 자국이 마치 그 빛을 모은 은빛 실성 같았다. 계약이 체결되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부탁하자 미연은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서 말했다. 모두가 승자가 되긴 어렵겠지만 패자는 없게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패자는 없지만 상처는 남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확했다. 미연은 끄덕이며 양팔을 펼쳐 서연을 안았다. 두 사람의 품이 맞닿자 서연의 등에서 서러움이 터져 나와 작은 흐느낌으로 흔들렸다. 미연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남편이 만든 그림자를 이만큼 줄였으니 이제 우린 빛을 늘리면 돼요. 서류 가방을 닫고 건물을 나오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봄 기운이 후끈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던 지우가 엄마, 미연 이모라 외치며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었다. 지우의 작은 손이 두 여자의 손을 동시에 잡자 그 모습은 세모난 퍼즐 조각이 꼭 맞는 순간처럼 자연스러웠다. 유진이 뒤따라 나오며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아이스크림 어때? 하고 제안했다. 은주가 코웃음 치며 파티 치고는 소박하다라 했지만 얼굴은 발그레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5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을 때 지우가 손바닥으로 입가를 막고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에요? 질문은 연민이 아닌 확인이었다. 은주가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딸기콘을 들어 보이며 가족 아니면 뭐겠어. 넌 우리 막내야라 말하자. 지우 눈동자가 물빛으로 반짝였다.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자 미연이 휴지 한 장을 내밀었다. 아이한테 울고 웃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거지. 산들바람이 아이스크림 냄새와 들꽃 향을 섞어 나부끼자
벤치 둘레에만 계절이 짙어졌다. 이틀 뒤 미연은 집 소파를 거실 벽 모서리로 옮기고 두 딸과 지우를 불러 모아 새 가족 사진을 찍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셀프 타이머를 맞추는 동안 서연은 서먹하게 서 있다가 유진에게 등 떠밀려 옆에 섰다. 셔터가 찰칵 울리자 동시에 심장도 작은 소음을 냈다. 사진을 확인한 지우가 아빠랑 찍은 사진 같아요라 말했을 때 미연은 숨을 멈췄다. 왜? 지우가 양손을 귀 옆에 대고 웃었다. 아빠가 맨날 이 표정이었거든요. 아이의 얼굴에 번진 해사한 웃음이 남편의 옛 미소와 겹쳐졌다. 미연은 목이 메어 대꾸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그래, 비슷하구나라 답했다. 사진 인화를 맡기러 가기 전 미연은 집 안 커튼을 활짝 열었다. 오래 묵은 먼지가 햇빛 속을 튕기며 흩날렸다. 그 작은 먼지 알갱이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눈물과 한숨 같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쓸었다. 은주와 유진, 서연이 각각 걸레와 유리 세정제를 들고 거들었고 지우는 책장을 비워 작은 상자에 오래된 앨범을 차곡차곡 담았다. 앨범 속 사진마다 남편의 이중된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흔적이 되었다. 허물어진 벽돌을 모아 새 담장을 쌓듯 숨겨진 흔적도 인정된 흔적이 될 때야 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모두가 지친 몸을 간신히 의자에 뉘었을 때 미연이 낡은 라디오를 켰다. 허스키한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가 저녁 뉴스 뒤에 이어졌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미연의 이야기를 그대로 엿듣는 듯한 화제로 시작했고 서연은 깜짝 놀라 웃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진행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설명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살아내려는 의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문장이 거실 공기를 적셨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5명의 고개가 동시에 숙여졌다. 밤이 깊자 정욱이 손수 만든 두유와 떡을 들고 들렀다. 현관 앞에 선 그녀는 한 걸음 들어서자마자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랑 같이 먹어줄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떡을 받았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이 입술에서 아직은 낯설었지만 떡 한 점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자 목울대도 함께 풀렸다. 정욱은 미연을 바라보며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눈을 가리고 있었을 거다. 미연은 고개를 젓고 떡 한 점을 찢어 정욱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할머니와 아이, 두 며느리와 두 딸이 둘러앉자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 사이로 흘러다니는 웃음과 손길은 뜨거운 국물처럼 속을 데웠다. 그날 밤 늦게 미연은 방 안 남편 유품 상자를 꺼냈다. 넥타이, 손목시계, 자전거 열쇠, 그리고 작은 녹음기. 놀랍게도 녹음기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남아 있었다. 2025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이 들린다면 내가 큰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연아, 은주야, 유진아, 그리고 지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꼭 기억해줘. 사랑은 잘못될 수 있어도 다시 짓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걸.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미연의 심장 어디선가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렸다. 녹음기를 가슴에 꼭 쥐고 눈을 감으니 남편이 짓궂게 웃으며 이제 내가 날 좀 용서해 주려나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새벽 1시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은주와 유진의 졸업, 지우의 교실 면담, 서연의 창업 준비, 정욱의 건강 검진,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인생 설계. 예전 같으면 막막했을 스케줄이 이제는 어깨를 두드리며 해낼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미연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켰다. 멀리 도로 위 차량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 위로 별 하나가 뚜렷이 빛났다. 그녀는 별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됐어. 우리 모두 스스로를 놓아줬으니까. 그 말이 닿았는지 찰나의 미풍이 커튼을 스쳤다. 그곳에 남편의 숨결이 있었다고 믿어도 좋을 만큼 다정한 바람이었다. 미연은 잠긴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5식구 사진이 액자에 담겨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고 웃고 있었다. 남편이 빠진 빈자리 대신 그 자리엔 미래가 앉아 있었다. 서로를 향해 열린 5갈래 길이 모여 하나의 큰 원을 만들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밤, 미연은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인 명의로 된 열람 제한 문서가 어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탄 순간 와이퍼가 창에 튀긴 빗물이 검은 도로를 짙은 유리막처럼 가렸다.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작은 사무소였다. 건물 복도에 달린 센서등이 한 발 앞서 켜졌다 꺼졌다 하며 길을 안내했다.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봉인함을 내밀었다. 정맥 같은 봉인끈을 조심스레 잘라 내자 스프링 노트 한 권과 USB 메모리가 드러났다. USB엔 파란 잉크로 공동이라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이 컴퓨터에 USB를 꽂자 폴더 안에 암호화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IF 모두에게 자동으로 재생된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다. 삭발에 가까운 짧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호흡기를 잠시 떼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혹시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매듭이 당신들 삶을 얽매일까 두려워서야. 난 이미 1년 전 말기 판정을 받았어. 간 수치가 하늘을 찌를 때쯤 난 세상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출장, 야근, 그 모든 건 치료와 정리였어. 화면 뒤로 심박 모니터가 느리게 그러나 일정하게 맥박을 내리쳤다. 그는 기침하며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우선 미연, 내가 평생 나를 믿어준 덕분에 난 두 얼굴을 쓴 채 살 수 있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믿어줘. 너와 우리 딸들을 포기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서연, 넌 날 택한 죄로 세상을 등지게 됐지. 그 대가는 내가 떠난 뒤에도 계속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보험금과 예금, 주식 일부를 내 것처럼 숨겨놓았어. 미연은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제발 아이 탓은 하지 마. 그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 정옥 어머니, 당신이 아들을 지키려 했던 옹졸함이 오늘의 비극을 키웠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 편 들어줬으니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죄책감을 털어놓고 마음 편히 사세요. 그는 힘겹게 숨을 삼키더니 카메라를 들어 올려 병실 창문 밖 야경을 비추었다. 회색 하늘에 불빛 몇 점이 흔들렸다. 이 빛처럼 우릴 이어준 인연을 사랑이라 불러도 될까? 난 부족했지만 당신들은 충분히 빛났어. 그러니 함께 있어줘. 나 없는 세상에서라도. 영상이 끝나는 순간 플레이어 창이 자동으로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띄웠다. 열어보니 남편이 살아생전 기록한 재정 시뮬레이션과 시간표, 두 가정의 합과, 이후 5년 계획까지 빼곡했다. 의료 기록 파일 속엔 봉합불가라는 진단명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다. 눈물이 아닌 알 수 없는 한기가 미연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다. 남편이 거짓말로 지은 성벽 뒤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순간 그녀를 구덩이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동시에 복합 난제의 실마리가 눈앞에 낱낱이 펼쳐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노트에 끄적여진 날짜를 확인했다. 바로 장례식에서 아이가 대운을 아버지라 부르기 이틀 전이었다. 상처보다 더 오래된 계획. 그 계획이 쓰러져 가는 몸뚱이 위에 얹힌 것을 확인하자 미연의 무릎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USB와 노트를 들고 서연을 불러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카페 창가로 햇빛이 은색 칼날처럼 쏟아졌다.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여준 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전 그냥 과로라고만 들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저랑 지우를 안심시키려 했네요. 눈가로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다. 미연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밀어주며 담담히 말했다. 그 사람도 두려웠을 거예요. 죽음도, 두려움도, 사랑도 다 품고 있었겠죠. 말을 마친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분노가 녹아내린 자리에 이해가 솜털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USB 파일 중엔 두 사람 앞으로 각각 남긴 편지도 있었다. 편지는 남편 특유의 서툰 비유로 가득했다.
미연에게는 나무에게 가장 미안한 건 바람이 아니라 늘 떠나는 새라는 문장이 서연에게는 높은 파도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줘서 고마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연은 어쩐지 웃음이 났다. 끝까지 수습이 안 되는 표현력. 그런데 그 어설픔 덕분에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믿을 수 있었다. 오후 정옥도 불러 세 사람은 노트를 펼쳐 계획을 함께 읽었다. 페이지마다 가족 합동여행, 교실 참관, 추석 합동잔치, 정옥 칠순 파티처럼 세밀한 일정이 적혀 있었다.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비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구나라고 중얼거릴 때 서연이 의외로씩 웃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순간 미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꿈이란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며칠 뒤 두 가족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예약해둔 연극표 4장을 찾으러 대학로 소극장 앞으로 모였다. 직원은 예매 번호를 확인하고는 공연은 이미 지났지만 관객이 모두 가족분이면 언제든 빈극장 대관이 가능하답니다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은주가 눈을 반짝이며 우리끼리 무대에 올라 추모극을 하면 어때? 라고 외쳤다. 그 장난스러운 제안은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일주일 후 조명조차 다 꺼진 소극장에 가족 5과 정옥 그리고 은주의 친구 몇 명이 모였다.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빈 의자 6개를 둥글게 놓고 가운데에 남편의 넥타이를 접어 꽃처럼 놓았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은주가 아버지를 흉내내며 장난스레 허풍을 섞은 일화를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유진이 피아노를 흉내내며 아버지의 서툰 노래 실력을 폭로하자 박장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뜨거워진 순간 서연이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 사람 마지막 생일에선 케이크 초를 꺼내기 전에 병원 불빛이 꺼졌어요. 한마디에 무대 위 온기가 자박자박 젖었다. 서연이 이어 말했다. 근데 그는 웃더라고요. 불이 꺼져도 초에 기대면 된다고.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살포시 들어 무릎 위에 올렸다. 아마도 그 초가 바로 우리겠죠. 그때 지우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아빠 목소리 녹음 들은 뒤 꿈을 꿨어요. 아빠가 거울 속에서 손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의 어린 목소리에 객석과 무대 사이 공기가 투명해졌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받아들고 무대 한복판에 섰다. 우리가 괜찮다면 그가 만든 거짓도 언젠가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만들어줍시다. 조명 스위치를 켠 정옥이 무대 위 불을 환하게 밝히자 타버린 듯 까만 천장으로 불빛이 뻗어 올라갔다. 극장 어느 구석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한번 물결치더니 마치 숨은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라도 치는 듯 작은 울림이 이어졌다. 무대를 나와 극장 계단을 내려올 때 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있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물기를 머금은 아스팔트를 거울처럼 빛냈다. 지우가 비 냄새 좋아라며 코끝을 들이켰다. 미연은 갑자기 남편이 마지막 출장길이라며 보냈던 문자 한 줄이 떠올랐다. 비 온 뒤 냄새가 좋네. 가족 생각나. 당시엔 그저 소소한 애정 표현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별 통보 같은 예고편이었음을 안다. 그러나 그 예고편을 거쳐 본편에 다다른 지금 그녀의 가슴은 슬픔보다 포만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남편이 생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 작성해둔 장기, 고객 관리 파일 마지막 칸에 팀 전원 휴가 지원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피크 시즌인데 쉽지 않겠지만 고인의 뜻이라 직원들이 다 수긍했습니다. 가족분이 대표로 참석해 주시겠어요? 미연은 망설이다 허락했다. 행사 당일 대형 회의실 스크린에는 남편이 직원들의 아이 생일, 보험 만기, 부모님 비일까지 일일이 메모했던 파일이 떠 있었다.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인간 양력이라 불렀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직원들이 일어나 한마디씩 고인을 기렸다. 그는 늘 사람을 먼저 적었습니다. 실적보다도 우리 얼굴빛을 체크했죠. 각자의 추억이 이어지자 미연은 사회자가 권한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다. 제 남편은 여러 얼굴을 지녔지만 결국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의 잘못까지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마저 사랑으로 남겠죠. 박수가 터졌고 회의실 천장 스피커에서 생전 남편이 즐겨 듣던 재즈가 흘렀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택배 한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낸 이는 남편이 가입했던 서점 정기구독 서비스. 박스를 열자 한 권의 소설이 눈에 들어왔다. 책갈피로는 남편 필체 8페이지. 27번째 줄이라 표시된 메모가 꽂혀 있었다. 그 줄엔 사랑은 때때로 용서를 대가로 청하지만 용서는 삶을 대가로 돌려준다라고 적혀 있었다. 미연은 그 문장에 손끝을 대고 입술을 떨었다. 남편은 죽음 이후에도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쯤 되면 원망보다 존경이 앞섰다. 사랑과 거짓, 생과 사를 엮어 결국 하나의 선물을 남겼으니 말이다. 그날 밤 가족은 다시 미연의 거실에 모였다.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어색하게 마주쳤던 얼굴들이 이제는 쿠션을 서로 던지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우가 게임에서 이기자 은주와 유진이 장난처럼 머리를 헝클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모기처럼 작은 삐 소리가 났다. 녹음기였다. 미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이 헛기침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녹음은 내가 떠난 뒤 당신들이 웃는 소리가 들릴 때쯤 틀리라 부탁한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남편은 이어 말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건 내가 울음 참고 내뱉는 웃음소리야. 미연, 그리고 지우, 은주, 유진, 서연. 어머니 모두의 웃음이 섞이면 천둥 같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 곳곳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울음과 웃음이 뒤엉켜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녹음기는 끝인사를 남겼다. 사랑해, 잘 살아. 그게 내 유언의 전부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벽식의 초침이 자정에 닿았다. 조용한 틈에 정욱이 맞은편 창밖 보름달을 가리켰다. 저 달이 아주 환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흡사 무대 막을 내리는 소리 같았다. 누군가 막을 내리면 다른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일어서는 법. 그 구도가 어쩌면 삶 전체라는 그게 본질인지도 모른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남은 다과가 있었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미연은 그 바람에 손바닥을 내밀었다. 찰나의 시원함이 피부를 훑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까? 그녀는 더는 궁금하지 않았다. 이미 그가 남긴 길 위를 걷고 있으니 발걸음마다 그의 흔적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은 바로 다음 날 찾아왔다. 미연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드림오브 코드라는 스타트업. 첨부 파일엔 남편 이름으로 특허 출원 서류가 있었다. 가족 맞춤형 추모 서비스라는 제목의 특허였다. 서류에는 딱 하나의 대상 고객이 명시돼 있었다. 테스트 이용 가족 김미연 외오인. 남편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미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곧 이메일 끝에 남겨둔 한 줄 메시지를 읽었다. 이 특허가 허가되면 수익은 전액 장학금으로 내 무덤에 참깨 뿌려줘도 좋지만 아이들에게는 책을 뿌려줘.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나 가을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이연은 시청 대강당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재단 창립식을 겸한 소극장 추모극 재연 무대였다. 객석엔 지우의 반 친구들과 은주 유진의 동기, 남편 회사 동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미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켜고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비밀에서 시작된 상처가 어떻게 공동의 꿈으로 이어졌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남편이 생전 메모지에 그려두었던 가족 여행 노선도가 비쳤다. 제주도에서 속초에 이르는 곡선 위의 작은 배. 지차, 구름이 알록달록 낙서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손가락으로 표시된 그림을 짚었다. 연극이 시작되자 첫 장면은 남편이 즐겨 입던 재킷을 의인화한 배우가 무대 가운데서 나는 그가 숨긴 시간이라고 읊조리는 장면이었다. 관객석에 앉은 정욱은 손수건을 꼭 쥐었지만 눈가에는 이젠 냉기가 아닌 온기가 어려 있었다. 서연은 분홍빛 조명을 받은 무대 위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 조용히 웃었다. 지우는 두 언니와 앞줄에 앉아 장면마다 작은 탄성을 냈다. 연극이 절정에 다다를 때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에게 당신이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질문을 건넸다. 미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스스로 답했다. 비밀은 상처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막이 내려갈 때 대강당 천장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며
은은한 금빛을 관객에게 쏟았다. 미연이 다시 단상 위에 서자 객석 앞줄에 지우가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이의 외침에 객석에서 웃음이 번졌다. 미연은 준비해온 장학재단 현판을 들어 올렸다. 함께 빛나는 이름들 재단.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적지 않았다. 대신 현판 맨 아래 작게 모두의 웃음을 기억하며라는 문구만 새겼다. 사회자가 테이프 커팅을 안내하자 지우가 서툰 손으로 가위를 들어 미연, 서연, 은주, 유진 손등 위에 나란히 얹었다. 금빛 테이프가 반으로 갈라지는 순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실타래도 똑하고 끊어지는 듯했다. 행사가 끝난 뒤 대강당 복도 창가에서 5사람과 정욱이 햇살을 등지고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든 기자가 다들 한마디씩 부탁드려요라 하자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실수를 통해 다시 가족이 됐어요. 뒤이어 유진이 상처는 지나가고 흔적은 배움이 되더라고요라고 덧붙였고 지우는 형제가 생기면 이렇게 든든한 건지 몰랐어요라며 당차게 웃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용기는 한 사람이 내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함께 내는 거였어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연이 친구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가 손잡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앞으로 더 먼 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테니까요.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 복도 바닥에 겹친 그림자들이 하나의 짙은 실루엣으로 묶였다. 저녁 무렵 모두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미연은 창밖 일렁이는 가로등을 바라보다가 불쑥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남편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녹음은 내가 오래오래 웃기를 기도하며 남기는 끝인사야. 천천히 차창을 스친 불빛이 미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없이 고맙다고 입모양만 움직였다. 눈물이 맺힐 듯했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다. 세상에 남겨진 고마움은 울음보다 오래간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추자 지우가 먼저 뛰어내려 지붕 위 달을 가리켰다. 저 달도 아빠가 웃는 것 같아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개구쟁이 같은 달님이 시네라고 했고 유진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참깨책 달님께도 보내자라고 거들었다. 서연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순간 미연이 불쑥 렌즈를 가렸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담아요. 기억은 셔터가 없어도 충분히 선명하다는 걸 이제 알기에 그저 호주머니 속 체온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밤이 깊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엔 오늘 행사에서 받은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미연은 꽃을 한 송이씩 분리해 물컵 6개에 나누어 꽂았다. 붉은 장미, 흰 국화, 노란 프리지어, 보라색 라일락, 분홍 카네이션, 그리고 마지막 남은 초록 나무잎 한 줄기. 6잔을 줄지어 세우자 색들이 물결처럼 이어졌다. 그녀는 접시를 꺼내 꿀을 조금 덜어 입에 떠넣고 저녁 내내 떨리던 뱃속 공허함을 달랬다. 꿀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남편의 마지막 녹음이 귓가에 겹쳤다. 살아있는 맛을 잊지 마. 창가에 컵들을 늘어놓고 등을 돌리려다 그녀는 불현듯 발걸음을 멈췄다. 컵 속에서 서로 다른 색이 반사되어 창문에 무지개 그림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무지개는 보통 비 뒤에 나타나지만 오늘은 슬픔 뒤, 용서 뒤, 사랑 뒤에 나타났다. 미연은 가만히 손바닥을 창문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참 잘 버텼다. 아니, 잘 살아냈다. 손바닥 바깥에서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바람이거나 남편의 침묵이거나 혹은 5사람의 숨결이 닿은 증거였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순간에도 이 따뜻함을 지켜가는 일. 밤이 저물자 미연은 알람을 맞췄다. 내일은 장학재단 첫 기금 전달식이 있다. 지우는 장학금 수여식 사회를 맡아 원고를 외우고 있었고 은주유진은 대학 강의 사이 시간을 쪼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서연은 카페 개업 자금으로 받은 지원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옥은 혈압약 봉투에 붙은 스티커를 모아 봉사 마일리지로 환산해서 장학재단 행사 날 자원봉사를 예약했다. 각자의 삶이 서로 얽히면서도 조금씩 독립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남편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러나 온 힘 다해 예견했던 풍경이 바로 이 모습이었으리라. 새벽 3시. 미연은 방 안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떨어진 어둠이 이불처럼 덮여왔지만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웃음은 이제 비밀도 죄책감도 아닌 무언의 격려였다. 잘했어.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그녀를 앞으로도 수십 년 걸어가게 하리라. 눈꺼풀이 감기려는 찰나 새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은주가 보낸 메시지. 엄마 사랑해. 우리 내일도 웃자. 미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눌렀다. 내가 웃으면 아빠도 웃을 거야. 잘 자. 이윽고 집 안조명이 모두 꺼지고 창문 밖으로 달빛이 책장에 꽂힌 참깨, 그림책 위를 스쳤다. 달빛이 책 장정 사이를 비추며 반짝이는 순간 한때 부서져 버린 줄로만 알았던 가족의 역사가 곡선처럼 이어져 하나의 완전한 고리를 이루었다. 그 고리의 중심엔 이름 없는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숨쉬고 있었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찾아 고운 마음 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던 용서를 두드려 깨웠다면 그 작은 떨림이 곧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밤 각자의 창가에서 반짝일 이름 없는 별 하나를 떠올리며 따뜻한 숨결로 서로를 안아주세요. 사연부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의 빈틈을 채우는 사연 이야기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